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거실을 비쳤습니다. 김덕수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전기밥솥에 따뜻한 김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식탁 위엔 식은 밥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덜어 조용히 앉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오늘도 다들 바쁘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현관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분주히 도시락을 챙기며 아버지,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덕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주는 방에서 게임 소리를 내며 문을 꼭 닫았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밥풀 몇 알이 그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소리가 부러웠습니다. 젊은 날 아들을 저기에 자주 데려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절은 사진 속 먼 장면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리자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레 주웠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낡은 청소도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도구들이었죠. 손잡이에 남은 굳은 때가 그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잡이를 쓸어보며 이놈아, 나도 이제 쓸모가 없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집은 적막했습니다. 벽시계 초침만 또각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덕수는 TV를 켜보았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노년의 행복 비결을 말하는 소리가 어딘가 멀게 들렸습니다. 화면 속 웃음 가득한 노인들의 모습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빨래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하지 마세요라는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동안 그는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멀리서 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덕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끝으로 쓸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덕수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의 창문에는 웃음소리와 TV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고 외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김덕수는 며느리의 부탁으로 장을 보러 나가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외투 주머니엔 오래된 지갑과 손수 쓴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계란, 두부, 된장, 파. 메모를 들여다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한 채 서 있는 그의 어깨는 점점 구부러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그는 무거운 봉투를 두 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길가에서 발이 걸려 몸이 휘청이며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굴러가고 된장이 터지며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힐끔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다가와 조용히 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덕수는 작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의 하루 중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오세요? 다 쏟으셨네요. 그녀의 말투는 걱정보다 불평에 가까웠습니다. 덕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깨진 된장통을 치우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방 안에서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지만 선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아버지 계속 혼자 계시잖아.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래도 아직 괜찮으신데 아들의 말은 점점 작아졌고 결국 대화는 멈췄습니다. 덕수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그는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한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덕수는 고장난 의자를 꺼내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나사가 헐거워진 부분을 조이고 삐걱대는 소리를 고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들어와 아버지 그만두세요. 더 어질러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엔 답답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낙엽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낙엽이 다시 흩날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다는 말이 가슴에 남았지만 손끝으로라도 무언가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나서 덕수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저항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는 TV를 보고 아들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덕수는 그들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됐나.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본인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떨어뜨린 사과 한 알이 멍이 든 채 놓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보다는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방 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 김덕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서랍을 열어 약을 찾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흰 봉투 안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서명란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가슴을 꽉 조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용히 접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며 신발을 꿰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을 스쳐 지나가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나가세요? 며느리의 물음에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점심은 냉장고 반찬 드세요. 라며 돌아섰습니다. 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고 골목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리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분주히 걸었습니다. 덕수는 시장 입구의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겨우 햇살 한 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동네의 소음이 오늘따라 낯설게 들렸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며 먼지가 흩날렸고 그의 신발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먼지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준비하며 분주했습니다. 아들은 TV 뉴스를 보며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수가 들어오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인사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엔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난다는 이야기였지만 그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덕수는 그 종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활자로 찍힌 3박 4일 가족여행이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간다. 그 말 한마디에 가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서랍 속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을 꺼내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몇 번을 세어도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던 그는 이내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덕수는 낡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신분증, 통장을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웃음 가득한 얼굴의 가족들 사이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짧은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덕수는 주머니 속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불빛 아래 하얀 종이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엔 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그림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그려나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덕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복지관 앞에 섰습니다. 건물 유리문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또 돌아설 순 없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지관 특유의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활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복도 벽에는 시니어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붓을 든 노인들의 사진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있던 사회복지사 정은지가 덕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그림 배우러 오셨어요? 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덕수의 굳은 어깨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교실 안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붓을 들고 색을 섞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구석자리로 가서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흰 도화지가 낯설고 붓을 쥔 손이 어색했습니다. 그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는 풍경을, 또 다른 이는 가족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덕수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서툴고 엉성했습니다. 나무는 비뚤었고 하늘은 번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실망한 듯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은지는 그의 옆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첫 그림은 다 그렇죠. 마음이 그리는 대로 그려보세요. 그 말에 덕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거칠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걷던 길가의 노을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손끝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붓이 움직일 때마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밥을 짓고 빈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붓을 스치는 소리, 물감 냄새까지도 새로운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은지는 덕수의 그림을 찍어 복지관 SNS에 올렸습니다. 80세의 첫 붓질, 노을 속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림이 따뜻하네요. 눈물이 납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낯선 사람들의 격려가 화면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은지는 그 반응을 보여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덕수는 믿기지 않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방 한 구석에 세워둔 옛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손잡이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거야. 거칠었던 손끝이 붓을 잡을 준비를 마친 듯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새 캔버스를 펼쳐놓았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색을 올렸습니다. 붉은 노을, 초록 들판, 그리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실루엣이 그림 위에 피어올랐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후회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 시작된 삶의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림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복지관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덕수의 인생은 조용히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지관 안은 덕수의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붓을 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그의 열정을 부러워했고 정은지는 그의 그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 그림이 참 따뜻해요. 그녀의 말에 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벽시계처럼 느리지만 깊고 단단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봄맞이 미술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지는 덕수에게 참가를 권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 그림도 걸어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덕수는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액자에 끼우며 손끝으로 유리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그림엔 붉은 노을 속에 서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복지관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3355 작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수는 처음으로 낯선 이들의 시선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긴장보다는 묘한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 앞에서 이거 할아버지가 그리셨어요? 라고 묻자 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멋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덕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전시회에는 지역 기자도 왔습니다. 정은지는 기자에게 덕수를 소개했습니다. 기자는 덕수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기사로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덕수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0세 신인 화가의 첫 전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SNS로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뉴스를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화가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가족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림 잘 봤어요. 대단하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덕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방 안의 등을 껐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히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는 새로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덕수의 그림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정은지는 덕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진짜 화가가 되셨어요.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나답게 살고 있을 뿐이지요. 복지관 벽에는 그의 첫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삶의 무게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이야기를 그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달빛이 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덕수의 시간은 이제 비로소 자신만의 속도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시장을 찾은 아들은 조용히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어린 시절 가족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덕수가 말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거리감을 녹여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덕수는 며느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편지를 벽에 붙여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정은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화가가 되셨어요. 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그린 것뿐이지요. 그날 밤 그는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행복하구나. 이제 덕수의 하루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풍경을 그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물었습니다. 기사에 나오신 화가 어르신 아니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취미로 그리는 노인이지요. 아이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덕수는 연필을 쥐어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미소가 공원에 번졌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시니어 미술 강좌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새 스케치북을 펼치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창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조용히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봄날 복지관에서는 그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다시 피는 봄 김덕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나타났습니다. 손주는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다 알아요. 할아버지 화가래요.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라드려 죄송했습니다. 덕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지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려지는 거라는 걸요.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요. 관객들은 눈물을 훔쳤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홀로 노을 아래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따뜻한 빛이 마치 그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그가 복지관 문을 나서자 바람이 벚꽃을 흩날렸습니다. 하늘 위로 노을이 번졌고 햇살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의 봄이지. 노을빛이 그의 발끝을 감싸며 화면은 천천히 어둡게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